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이제 금요일날 제작을 했던 오늘 제작한 영상인데요. 오늘은 이제 증시의 이제 장기적인 장기적인 자금 유입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택이랑도 굉장히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해요. 자, 바른투자 커뮤니티 361화. 자, 향후 10년 후에는 주택가격이 한 70%까지 빠질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을 해봐서 가치 판단을 해보면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야, 그럼 주택이라는 건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면 주택의 가치를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자, 주택이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내 판단으로는 버블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택 가격 대비해서 이제 월세를 연으로 전환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연세가 대충 3%에서 한 5% 정도 잡힐 거예요. 그러면 주택 PER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PER이 20배에서 33배 정도 잡힌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IT 기업 중에서도 고성장 기업이 보통 퍼가 20배, 30배 정도, 그리고 엔터 기업들이 한 요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자, 주택이라는 게 그만큼의 성장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인구가, 주택의 성장성은 뭘까요? 인구가 증가를 해야 되겠죠. 자,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느냐를 생각해봤을 때 요건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자, 반도체 기업에,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요. ROE도 높게 잡히고. 그럼 주택의 ROE를 봤을 때 ROE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수요라는 거는 이제 교체 수요밖에 없을 테니까, 주택이라는 거는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수요는 줄어드는데 교체 수요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노후화된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건설회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반도체 기업이 지금 퍼가 보통 이제 한 10배 선에서 거래가 돼요. 그게 이게 뭐 그냥 단순이 아니고 한 10년, 20년 정도 평균을 해보면 대충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기업보다 과연 주택이 성장률이 높냐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이제 퍼가 10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10배 이하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PER 기준으로. 그렇게 친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반토막 이상이 나야 된다라는 거고, 퍼를 이제 평균 쳐보면 지금 25배 정도라는 건데, 이제 밸류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60%, 70% 나와야 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요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70% 빠질 수 있다라는 가정이 그냥 대충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주택이 반도체 기업보다 성장 가치를 더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저는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 감소가 이제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물가라든가 이제 자산 가치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상승률,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점점점 줄어들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인구라는 게 감소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려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애를 더 많이 낳든가 결혼을 많이 하고, 애를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인들 사망률들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노인들 사망률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포지션들이 나오면서 이제 뭐 새로 신생아 수가 이제 늘어나는 포지션들이 오거나, 그런 포지션은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도 올지 말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부분은 뭘까요? 외부에서 이제 유입을 시켜야죠, 인구를. 외부에서 유입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난민을 받는다라든가 뭐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여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계속 인구가 감소세예요.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이제 인구를 이제 들여오는데도 계속 인구가 감소세란 말이에요. 그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당분간 이게 10년 이상은 충분히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1980년대부터 인구가 계속 늘면서 이제 고성장을 이제 만들어놨던 그런
성장률도 굉장히 높게 잡히고 하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던 그런 포지션이에요. 이게 꺾였던 시점이 2007년부터 꺾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 성장률이 급격하게 꺾였어요. 이전에는 뭐 성장률이 1980년대 이때는 뭐 20% 뭐 10% 30% 이렇게 성장률이 잡혔을 거예요. 2000년도에는 거의 뭐 우리나라 성장률이 뭐 6% 이상 뭐 이렇게 잡혔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3%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성장률이. 성장률이 점점점 둔화되고 있는데 어때요?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괴리율을 벌린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게 버블이 껴있는 이유는 뭐냐? 그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인 이제 주택 가격의 하락은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을 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자산의 70%는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생산이 불가능한, 이제 그러니까 생산성을 만들어내기가 좋지 않은 자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규제를 자꾸 하는 거고, 또 이제 빈부격차를 굉장히 좀 여태까지 크게 만들어줬던 자산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지금 이제 부채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젊은 층의 부채 비율은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 뭐 60대 이상의 부채 비율이 요걸 좀 커버를 해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50대에서 70대가 지금 20, 30대한테, 20대에서 40대한테 물량을 제대로 넘긴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20대, 40대는 누구한테 팔 건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서 이거를 이제 지금 50대, 70대한테 다시 팔 수 있냐 이거예요. 50대, 70대는 20년 지나면 좀 뭐 70살, 90살 되는데 70대, 90대한테 이 물량을 넘길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받아주고 있는 20대, 40대가. 새로 올라오는 20대, 40대한테 팔아야 되는데, 새로 신규로 올라오는 20대, 40대는 어때요? 인구 비중이 지금 20대, 40대보다 얼마나 적어요? 2분의 1 이상으로 축소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봐도 수요가 맞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택이라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여야 되는 자산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주택을 고점에서 받는, 저는 이제 고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든 뭐 조금 더 올라가서 고점을 잡히든 결국은 고점이 여기서 잡힐 건데, 빠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영원이라기보다는 한 10년에서 한 30년 정도는 그 안의 텀 정도에서는 올라가기가 힘든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줄 주체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자, 2020년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2008년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8년도부터 인구 감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어때? 부동산은 계속 올라갔어. 자, 성장률이 둔화됐는데,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화폐 가치 하락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금리가 계속 꾸준하게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그 괴리율을 맞춰놓은 거고, 지금부터는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뭐 이제 통계치로 다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아무도 반박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 인구 감소가 왜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과거에는 이제 자녀 인식이 좀 변화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이제 두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행복 지수를 높이고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녀를 두는 게. 지금은 선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새끼. 그리고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내 새끼는 이제 앞으로는 낳아봐야 미래에는 더 힘들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연금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 세대까지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복지 지출이 계속 점점 늘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 새끼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내 새끼한테 그런 짐을 짊어지게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이런 제도가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타먹는 사람의 비중이 높겠죠. 연금 타먹는 사람의 비중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포퓰리즘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연금 정책을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난 타먹어야 되는데.
니들 피 빨아야 되는데 니들이 주기가 힘드니까 더 쪼아야죠. 그럼 세대 갈등은 격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가 감소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건 그렇고, 자, 공급이 많던 적던 앞으로 향후 3년 5년은 공급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수요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자, 수요는 감소 추세에 들어갔어요. 자, 근데 공급은 늘어요. 우리가 수요 공급 원칙에서 생각해봐도 어때요?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말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공급은 느는데 수요가 줄면 산업으로 치면 쇠퇴기로 가는 초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쇠퇴기로 가고 있는데 어때요? 밸류는 굉장히 고평가 버블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 자산의 70%가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 자산의 70%가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가난해지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산의 대부분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쇠퇴기로 들어갔을 때 과거의 산업이랑 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국의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철강 기업들의 금융기업들 밸류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 한 13년에서 한 지금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거의 한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 정도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금융주들은 조금 덜 빠졌어요. 한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 정도 빠졌고요. 자, 이런 흐름을 똑같이 부동산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금융기업들을 밸류 체크를 해보면 퍼가 5배, 10배 수준에 있어요. 그리고 PBR이 0.3배, 0.5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느냐? 자,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주택이라는 게 성장 부분들이 과거 1980년도부터는 성장 구간이었죠.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자, 성장 밸류를 반영을 받는 게 맞아요. 자, 198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는 어때요? 자, 성장기예요. 성장기. 자,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어때요? 자, 성숙기예요. 2010년도까지는 이제 성숙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지금 보면 쇠퇴기인데 쇠퇴기로 들어선 거거든요. 쇠퇴기로 들어섰는데 이상 요인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뭐하고 하면서 버블을 만든 거죠. 쇠퇴기의 성장 밸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산업도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진행이 돼요. 그럼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밸류를 받고 가는 게 합당하죠. 그때 보면 그때는 오히려 근데 연세가 더 좋았어요. 지금보다 금리 수준도 더 높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훨씬 좋았는데 이런 게 줄어들어도 어때요? PR이라든가 이제 이익 대비해갖고 자산 가치를 딱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비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쇠퇴기로 들어서니까 이것보다 훨씬 낮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철강 기업들처럼 PER 5배, 10배 수준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PER이 20배, 30배에서 25배를 잡고 대충 5배, 10배 수준까지 내려가면 가격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60%, 70% 빠지겠구나. 다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황금성이 굉장히 없는 자산이에요. 자, 황금성이 부족한 자산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황금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팔고 싶다고 팔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 50%씩 하루 어떤 한순간에 막 폭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버티거든. 사람들이 이제 부채를 쓰면 이게 모기지라든가 장기 부채 같은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버티면서 써요. 평생 빚 갚으면서 집값은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은 감가상각이 되는 구간들이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를 딱 사서 이제 소비재로 간다라는 거죠. 주택이라는 거는 앞으로는 소비재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를 우리가 살 때 3천만 원을 주고 사든 1억을 주고 사든 산 다음에 3년 5년 후에 자동차 가격이 오를 거라고 사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 필요하니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뽐내려고 사든 그런 수요만 있는 거죠. 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게 왜냐면은 가격이 또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보면 3D 프린팅이라든가 3D 프린팅 건축 같은 거 쳐보세요. 그리고 무슨 조립 건물 이게 지금 위험하니 어쩌니 막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이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던 거를 기계로 한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무슨 뭐 지금 최근 보면 이제 뭐 집을 지을 때 뭐 돌 쌓는 걸 이제 조적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있으면 밖에 벽 붙이고 타일 붙이고 여러 가지들을 기계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건설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도 보면 하루에 뭐 5개월 동안 5개월인가 뭐 아무튼 사람이 인력을 투입을 하면 그렇게 시간이 들어야 되는데 그걸 뭐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상용화되고 현실화되고 하게 되면 생산 단가는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택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생산을 할 때 노동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노동자의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것도 이미 기계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생산 단가도 또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땅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이제 뭐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으니까 땅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층수를 높이면 되잖아요. 그냥 층수를 높이면 무한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이라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쇠퇴기에서 거의 뭐 앞으로는 투자 자산으로의 가치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에는. 과거 이제 2007년 이후부터 이미 산업의 쇠퇴기로 접어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13년 동안 가격이 올랐어요. 쇠퇴기로 접어드는데 가격이 올랐다. 이건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한 왜곡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왜곡이 만들어졌을 때는 자 버블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반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집을 사는데 집값이 그냥 올라갈 거다. 그동안 올랐으니까 올라갈 거다. 이런 거죠. 그럼 이런 버블이 왜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이 버블이 터졌습니다. 뭘로 터졌을까요? 모기지라는 것 때문에 터졌어요. 이게 뭐예요? 기존에는 이제 대출이 그렇게 장기적인 게 없었는데 대출을 30년 해주다 보니까 자 이런 대출들이 쌓이는 거예요. 야 이걸 10년으로 보면 너무 이게 부채 이게 비중이 큰데 30년 동안 갚게끔 해갖고 이자율을 굉장히 낮춰서 공급을 해주니까 어때요? 요 부분들 때문에 주택을 이제 막 1주택 다주택자가 크게 늘어난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여러가지 대출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포지션들을 만들었다. 돈을 막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죠. 리먼 사태가 해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뭐냐면 대부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자, 대출을 해주면 더 이상 해주면 안 되는데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버블이 중첩되는 거죠.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부채가 사고 부채가 사고 부채가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거랑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뭐예요? 전세제도. 갭투자라 그러잖아요. 갭투자.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 끼고 거기다가 대출 얹어서 사면 공짜로도 집을 사요. 자, 공짜로 집을 사는데 뭐예요? 집값이 하락하면 난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파산하면 끝이야. 결국은 세입자한테 그게 돌아가고 그게 이제 그 세입자가 뭐 전세가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전세 보증보험. 그러면 그 보증보험에 예를 들어서 손실 최근에 그 통계를 보면 2016년인가 몇 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뭐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상환해준 금액이 10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 공짜로 집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환수를 못해요. 왜 이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자, 이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세금으로 왜 남들이 그렇게 특이한 거를 왜 세금으로 외워주냐. 이런 인식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결국은 전세제도가 사라질 거라는 거죠. 전세제도가 처음에 생긴 거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야 이렇게 해줄 테니까 집 사. 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제도로 수백 채씩 집을 사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대중이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갭투자라는 걸 과거에는 일부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갭투자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갭투자가 뭔지를 다 안다고 이 원리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이 있었던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이 있었던 거는 이거는 이제 뭐 일본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 그랬어요. 그때 도쿄 팔아갖고 미국 샀으면 일본은 대박인데 왜 안 샀을까? 그쵸? 도쿄를 팔고 이제 뭐 미국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부동산 폭락이 온다면 20년 동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도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때 가격 20년 전에 그때 가격으로 회복했니 막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 90% 빠졌다는 소리예요. 제 자리까지 가면 20년 전에 뭐 예를 들어 10만 원 했는데 그게 뭐 2,000원, 3,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10,000원 가면 그거는 뭐예요? 20년 동안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뭐 70%, 90% 빠져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가격은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안 빠진다 그래도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이 버블, 모기지. 미국에서 버블이 터졌던 것들 있죠. 모기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도에 터진 건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터졌던 버블. 자, 일본만큼의 버블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일본만큼 버블 있는 건 지금 홍콩 정도가 일본만큼 버블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버블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뭐 밸류에이션을 딱 해보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는 합리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의 PER을 자 25배를 평균을 잡고 5배, 10배까지 빠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60%, 80% 하락이 나온다라고 계산이 딱 뜨는 거예요. 자 이게 쇠퇴기로 들어섰을 때 이제 성장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진행되기가 힘들다. 성장이라는 건 인구 증가인데 이게 수요죠. 자 이게 진행이 되기가 앞으로 10년 이상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민자를 받고 뭐 딴 데서 받는 건 어때요? 국민 인식이 이미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전에 뭐 정우성 씨가 무슨 뭐 예멘에 뭐지?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로 왔던 뭐 그 사람들 뭐 받아줘야 된다 어쩐다 뭐 코멘트 한번 했다가 굉장히 돌을 많이 맞았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국민인식이 이미 그런 걸 받아주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민자를 받아서 인구를 채운다라는 것. 그럼 누가 낳아야 되는데 낳기도 쉽지가 않고. 지금 보면 인구 감소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가팔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 미만이다. 이제 인구 예를 들어서 2명당 인구가 늘어난 비율이 1 미만이다. 이게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최초로 깨졌냐 어쩌냐 하고 있는데 전 우리나라는 0.5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인구 감소폭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가격 하락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인구가 다시 느는 시점이 언제일까를 생각해보면 10년, 20년 동안 올 수 있을까 싶다라는 거죠. 거기다 생산 단가는 계속 낮아지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동력의 대부분이 이제 주택을 질 때 노동력의 대부분이 사람이 들어가서 했는데 이제는 이걸 기계가 대체를 하게 되면 생산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물가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주택 가격에 그렇게 가격이 빠질 수 있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뭐 재건축한다 그러면 가격을 많이 붙여서 팔고 뭐 이런 것들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보면 집이 예를 들어 2층짜리 있으면 이거 팔아갖고 예를 들어 이거 뽀개갖고 20층짜리 짓는 거잖아요 집을. 근데 인구가 계속 줄면 어떻게 될까요? 20층짜리 이제 뭐 부셔갖고 10층짜리 지어야 되면 정부에서 돈 주고 니네 지어라 해야 되는 시기대가 진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부동산을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주택이라는 걸 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지금 전부 다 내 돈으로 산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소비재로 우리가 살 수 있겠죠. 소비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한 20억 들여갖고 10억 들여갖고 집 사서 한 10년 잘 살면 되지 뭐. 1년에 1억씩 쓴다고 보면 되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동차처럼 앞으로는 소비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이라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 생각이 되는 그런 포지션이 앞으로는 주택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할 거야? 우리는 이제 주식쟁이에요.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자산을 보면 부동산의 자산이 한 70% 되고요. 금융자산이 뭐 이제 한 30% 뭐 된다 20% 30% 된다 치면 이 금융자산 중에 주식자산이 한 20%가 이 몇 프로가 된다 그러더라? 주식자산은 정확하게 제가 뭐 통계치를 못 봤고 22%가 일단 금융자산인데 이 중에 또 대부분은 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보험이라든가 뭐 예금에 들어가 있고 주식 비중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금융자산의 비중이 이제 뭐 50%인가 돼요. 그리고 주식 비중이 여기에서 한 40%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등등등 뭐 요런 게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비중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2%가 들어가 있어요. 퇴직연금 전체에서 비중이 2%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은 거의 뭐 90% 이상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401k 뭐 이런 제도들 다 사용을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증시 쪽으로는 자금 유입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에 이제 자산 비중이 너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포지션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딱 그게 깨지는 순간 무조건 이탈이 나오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영원히 오르지 않는다. 이런 거를 깨닫는 순간 이제 자금은 급격하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이 30년 동안 올랐어. 근데 앞으로는 오르지 않을 거야. 라는 스탠스가 잡히는 거죠. 심리가 그렇게 잡히는 순간 이제 주택은 상승은 10년이고 20년이고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빠지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빠지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주식시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인데 채권 시장으로 더 많이 가겠죠, 사실. 그리고 이제 저금리 구간일 때는 이제 주식 시장으로 많이 올라오겠죠. 그럼 우리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할 때 주식 비중을 무조건 키워야 되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1980년도라 그러면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채를 많이 안 내줘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보면 이때가 고성장기였으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사갖고 예를 들어 집 못 주면 집에서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파산 신청하면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알아서 이제 부채를 떨어줄 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라 그러진 않으니까. 이제 뭐 회생 절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만했죠. 1980년대, 1990년대까지는 할 만했다고 생각해요. 2000년 이후부터는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2000년도까지는 가능하겠다. 2010년도부터는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었다 생각을 해요. 야,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이오 뭐 고점에서 신라젠 15만원에서 따라잡는 거랑 똑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버블이 더 확대가 되든 말든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지금 퍼 계산해보면 대충 20배, 30배인데 주택이 과연 그렇게 성장률이 높은 자산인가를 따져보는 거죠. 그걸 따져보면 인구 감소가 떨어지고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수요는 줄고 있고 공급은 결국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공급은 앞으로 3년, 5년은 계속 지속이 될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공급이 지속되고 인구가 감소되면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가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 가격 괴리, 이제 쇠퇴기로 가는 거죠. 공급은 느는데 수요가 줄면 산업으로 치면 쇠퇴기로 가는 초입이라는 거죠. 사실 초입은 넘어선 것 같아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가 이제 이 쇠퇴기의 초입이었다고 보고 지금은 이미 쇠퇴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버블이 왔다라는 거죠. 이건 뭐 비트코인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주택은 비트코인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욕을 먹더라도 이건 내 생각이니까.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 체크를 딱 해보면 자, 철강 기업들이라든가 금융 기업들이 한 13년이 빠졌죠. 그때 당시 펀드 광풍이 불어가고 2007년도에는 다 이런 거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2020년도에는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가장 꼭대기에서 철강 기업들이라든가 금융 기업들이라든가 건설 기업들이라든가 뭐 중공업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꼭대기에서 올라탔어요. 2007년도에. 이제 펀드 광풍이 불어갖고 이때 당시에 펀드가 없으면 그냥 집집마다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2007년도에 펀드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이게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그냥. 그럼 2017년도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비트코인으로 간 거고. 근데 문제는 전체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은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 자산이 들어가 있는 비중이. 지금 이거 이제 잡아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근데 보면 30대가 가장 많이 잡았대잖아요. 그러면 30대가 뭐 해야 돼요? 아이 낳아야 되는데 답이 없죠. 자, 이걸 이제 인구랑도 연결해보면 이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30대는. 답이 없어요, 미래에.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금융노예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집값이 못 올라가면 금융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받아줘야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탠스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해. 이런 밸류에이션도 해보고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야, 이건 망했구나. 집을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비싼 집을 들어가 살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버블이 어딜까요? 강남이 가장 버블이 크겠죠. 그런 데가 가장 많이 꺼지겠죠. 강북은 상대적으로 덜 꺼질 거고, 이제 뭐 지금 뭐 조망권이 어쩌니 한남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남아있겠죠. 그런 데들은 오히려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높죠. 수요가 계속 있을 거니까. 부자들이 사는 동네, 강남 같은 경우는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프라 같은 부분들이 엮여있는 부분들이라 그런 쪽은 저는 무조건 꺼질 거라고 보는데, 한남동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특수한 이제 뭐 주택단지 그런 데들은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뭐 어떤 기업들의 오너들이 사는, 뭐 이사진들이 사는 그런 단지들은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빠져봐야 30% 50%. 근데 강남의 그 일부 그 주위에 이제 뭐 다 올라간 지금 세종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저는 뭐 진짜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든가 무슨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자산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변동성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풍랑에 대한 변동성이 아직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식쟁이들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기회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폭등이 올 수도 있어요. 닷컴 버블, 뭐 그 이전에 있었던 1980년대에 있었던, 그때 지수가 10배 갔으니까 1985년도부터인가 1992년까지 한 7년? 7, 8년 동안 한 10배 갔어요, 지수가. 뭐 1980년도부터. 자, 이런 장이 저는 앞으로 미래에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이제 앞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된 거라.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장기적인 롱텀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들 인식이, 야, 이거 주택은 진짜 이제 답이 안 나온다. 라고 이제 심리적으로 인식을 하는 순간, 주택이라는 건 답이 안 나온다. 자, 전세도 위험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또 이제 세금 같은 부분들을 계속 때리겠죠. 이제 돈의 70%가 여기 가 있으면 이거에서 무조건 세금 뜯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역 최근에 많이 하죠. 뭐 세금 많이 뜯어간다고. 근데 전체 자산의 70%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세금 빼야지 어디서 세금 빼냐고. 세금을 띨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니 뭐니까 돈은 많이 써놨지. 그럼 어떻게 재정은 채워야 되는데, 자, 돈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부터 이빨 때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건 생산성이 없다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없다 보니까 뭐 증시를 뭐 해갖고 뭐 어떻게 부양을 하고 뭐하고 요런 것들이 지금 인식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이니 뭐 요런 걸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자산을 운영을 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포지션이 뭔가를 계속 고민을 해가면서 탐구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그냥 이런 거 말고요. 야, 그동안 이제 주택시장은 떨어진 적이 없어. 30년 동안 올랐어.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2000년 동안 올랐어.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유지가 됐는지 모르겠다. 일단 뭐 200년, 1000년 동안 올랐다고요. 200년에 1000년 동안 계속 올랐다고요. 주식시장도. 근데 주식은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자, 부동산이 앞으로 30년 동안 올랐으면, 자, 조정이 10년, 20년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엔 다시 가겠죠, 또. 언젠가 이제 저평가권에 들어서 할 거 아니에요. 주택 같은 경우도. 뭐 물가가 오르든 뭐가 했는데, 물가가 오르고 이제 뭐 계속 이게 뭐 다른 자산들이 오르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그대로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언젠가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서겠죠. 근데 그게 이제 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10년, 20년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정인 거예요. 10년, 20년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 그래서 그게 뭐 영원히 폭락할 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조정인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새로운 가치가 생성이 되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죠.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거는 지금 구간에서 이게 투자 매력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투자 수단보다는 소비재 형식으로 자동차처럼 될 가능성들이 높지 않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좀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투자에도 좀 도움이 되고 내가 사고의 확장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관점에서 자, 뜬금없이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